얼굴 없는 살인마, 자판기 음료에 숨긴 죽음. 그날 그 자판기 앞에 서기만 했어도 누구든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넣지 않았는데도 투출구에 놓여있던 음료수 한 병, 그걸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며칠 뒤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범인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유도 말하지 않았으며 끝내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1985년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파라콰트라는 제초제 농약을 이용한 연쇄 독살 사건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1985년 4월 히로시마의 한 국도변 자판기 앞에서 트럭 운전사가 음료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넣기도 전에 투출구에 오로나민 씨가 한 병 놓여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뽑고 가져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성은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 음료를 챙겨갔죠. 며칠 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5월 2일 숨을 거뒀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체내에서 파라콰트라는 맹독성 제초제가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시작일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파라콰트는 1962년 개발된 강력한 제초제입니다. 액체로 된 쟁기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효과가 뛰어났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단 10ml만 마셔도 7090%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며 특별한 해독제도 없었습니다. 복용 후 24시간이 지나면 폐와 신장에 집중적으로 퍼져 조직을 섬유화시키고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18세 이상이라면 도장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누군가 이 독극물을 자판기 음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 오사카부에 사는 52세 남성이 낚시를 가려고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와카야마로 가는 국도변을 지나다가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매했습니다. 우유와 캔커피, 그리고 오로나민 씨를 뽑았는데 투출구에 오로나민 씨 2병이 더 놓여 있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뽑은 것으로 착각하고 2병을 모두 챙겼습니다.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성은 그날 저녁 오로나민 씨를 마셨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남성은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기 미에현에 사는 22세 대학생이 귀가하던 중 자택 근처 자판기에서 리얼골드를 뽑았습니다. 투출구에 리얼골드 2병이 더 있었고 그 역시 2병 모두 가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 병을 마셨고 9월 14일 사망했습니다. 남은 음료에서 디콰트라는 또 다른 제초제가 검출되었습니다. 후쿠이현에서는 30대 남성이 자판기 아래 놓인 콜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걸 집으로 가져와 마셨고 9월 22일 숨졌습니다. 위세청 내용물에서 파라콰트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미야자키현에서도 45세 남성이 자판기 투출구에 있던 리얼골드 2병을 챙겨갔다가 이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자판기에서 돈을 넣지 않았는데도 음료가 놓여있는 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실수로 두고 간 것이라 생각했거나 자신이 뽑은 음료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료들은 모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파라콰트를 넣은 뒤 다시 닫아 놓은 것이죠. 당시 음료 뚜껑은 스크루 캡 방식이어서 조심스럽게 다루면 개봉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9월 23일 오사카 하비키노시에서 50세 남성이 투출구에 오로나민 씨 2병을 가져갔고 9월 25일 아침 한 병을 마신 뒤 10월 7일 사망했습니다. 10월 5일에는 사이타마현에서 44세 남성이 같은 방식으로 오로나민 씨를 마시고 10월 21일 숨졌습니다. 10월 15일 나라현에서는 69세 남성이 음료 2병을 챙겨갔다가 11월 13일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사이타마현에서 17세 여고생이 콜라를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그 콜라병에는
독극물 주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만 여고생은 그걸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1985년 4월부터 11월까지 일본 전역에서 최소 12명이 자판기 음료를 마신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히로시마, 오사카, 미에, 후쿠이, 미야자키, 사이타마, 나라까지 지역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범인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았고 특정 브랜드만 노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로나민 씨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리얼골드와 콜라도 있었습니다. 파라콰트가 주로 쓰였지만 디콰트도 한 번 등장했습니다. 일관성이 없었고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들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과 사이타마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역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아 두 지역을 오가는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나 장거리 운송업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일 거라 생각했죠. 파라콰트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도장만 찍으면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985년은 CCTV가 대중화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자판기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자판기에 독극물이 든 음료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방범죄와 자살, 자작극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는 진짜 범인의 소행이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직접 파라콰트를 마셨고 어떤 사람은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에게 독극물을 먹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난으로 독극물주의 경고문을 붙인 음료를 자판기에 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2건의 사건 중 어디까지가 동일 범인의 소행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없었고 패턴은 흩어져 있었으며 동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판기는 일본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한 존재였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있고 24시간 언제든 음료를 살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자판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투출구에 놓인 음료는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경고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설령 돈을 넣고 뽑은 음료라도 뚜껑을 꼼꼼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버려야 했습니다. 오로나민시 제조사인 오츠카 제약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 스크루 캡 뚜껑을 맥시 캡 방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캔처럼 위로 따는 방식이라 한 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뒤였습니다. 11월 이후 사건은 멈췄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멈춘 건지 아니면 경찰의 경계가 강화되어 더 이상 범행이 어려워진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범인은 처음부터 정해진 횟수만큼만 범행을 저지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전국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한 번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범인이 저질렀을까요? 경찰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이 너무 넓게 흩어져 있었고 범행 간격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러 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로 한 명이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판기마다 독극물 든 음료를 놓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금전적 이득은 없었습니다. 특정 회사나 브랜드를 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 간 공통점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성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모두 우연히 자판기 앞에 섰고 투출구에 놓인 음료를 집어들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특정 대상을 노렸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완전히 무차별적이었습니다. 누가 그 음료를 마실지 범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중년 남성일 수도, 젊은 대학생일 수도, 여고생일 수도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저 음료를 놓고 떠났고
누군가 그걸 집어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이것이 가장 섬뜩한 부분입니다. 범인에게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누구든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공소시효는 결국 만료되었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만약 범인이 잡혔다면 사형이 확정되었을 사건이었습니다. 12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그들의 가족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으며 일본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건 이후 일본인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음료는 절대 마시지 않는다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자판기 투출구에 누군가 놓고 간 음료가 있으면 손대지 않거나 그냥 버립니다. 공짜라는 이유로 집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1985년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투출구에서 음료를 집어든 12명의 사람들은 단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그들이 30초만 늦게 그 자판기 앞에 섰더라면 혹은 그날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왜 범인은 자판기를 선택했을까요? 왜 하필 파라콰트였을까요? 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을까요? 왜 같은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녔을까요? 그리고 왜 11월 이후 멈췄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범인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침묵했고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1985년 파라콰트 연쇄 독살 사건은 얼굴 없는 살인마가 남긴 공포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그 시절, 사람들이 느꼈던 불안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였습니다. 믿을 수 있었던 것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는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유 없이 자신을 노릴 수도 있다는 통제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범인은 사라졌지만 그 공포는 남았습니다. 12명의 피해자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단지 목이 말라 자판기 앞에 섰을 뿐이었습니다.